자, 이번 강의는 기출 사례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그, 중요성으로 따지면은 가장 중요하죠. 사례형이. 여기서 점수를 잘 따셔야죠. 그런데, 올해, 작년 뭐 이렇게 보면 사례형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공부해오던 거 거기서 다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시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뭐 여기 다 나오니까.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사 유치권이 나왔어요. 산문에서 나오진 않고 일문에서 나왔죠. 일문에서 상사 유치권이 나왔는데 그거는 약간 불이타였다고 볼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거 이제 뭐 간혹 외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작년에 그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해보셨던 거예요.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고 그리고 최종 정리 자료에도 그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상사 매매에서 매수인의 검사 통지 의무 이게 나왔었죠. 그게 또 불이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고 해서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잘 푸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거는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대응을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하는데 남들도 대부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운 좋게 이제 뭐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풀어봤다 그래서 나는 잘 썼다 그러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못 썼다고 떨어지진 않아. 이 중요한 것들 요거만 잘 쓰면은 뭐 합격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도별 요 기출 문제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핸드폰을 좀 끄고요. 이거 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즘 출제 경향을 보면은 기록형에서 출제가 되기 시작했죠. 상법이. 기록형으로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제가 기록형은 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앞으로도 기록형을 또 따로 개설해서 강의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면은 뭐 제가 따로 모의고사 해설 정도는 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냥 민법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계속 이제 상법이 집에서 나오면 이제 저도 기록형을 좀 해야죠. 근데 선택형은 좀 어려워요. 선택형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시려면 선택형에 좀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선택형도 쉬웠고 뭐 그래서 그리고 사례형도 뭐가 나오는지 잘 몰랐죠. 뭐 1회, 2회 뭐 이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테마들만 공부를 하면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중요한 테마가 뭔지 누구나 다 알아. 그리고 그거는 대비는 대부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례형, 기록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변별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변별력이 없다고 대충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지. 다 남들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면 그거는 나만 변별력 있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선택형은 요 사례형보다는 그 출제되는 범위가 넓잖아요. 사례형은 중요한 것 위주로 출제되지만 선택형은 그 외의 것도 출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까지 대비를 하시려면 상법 공부를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상법이 기록형에서도 출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출제 비중도 상당히 커졌어요. 어떻게 보면 민소법보다는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민소법만큼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법, 민소 묻혀 있으니까 민법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민소까지 이렇게 묻어서 나서 그런지 민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랑 상법이랑 비교해보면 이쪽이 더 큰 것 같아. 근데 보면은 사실 그렇진 않죠. 출제 비중으로 보면은 상법이 민소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상법 공부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사례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어, 사례형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선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렇게 확 와닿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상당히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게 막 초식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무협지로 치면 음, 그, 그 학은 무공은 초식을 가르쳐 주죠. 초식이라는 게 뭐
원투 치고 훅을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 숙달을 시키죠. 공식화 시켜갖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소림 무공이나 태극권 같은 경우는 최상승 무공들이죠. 그거는 이제 그 이치를 깨달아야 돼. 근데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초식은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춰갖고 몸에서 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최상승 무공에 해당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문제를 이렇게 사실관계를 쭉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잖아요. 근데 사실관계를 읽을 때 우리가 뭐 이게 좀 그 과오라면 과오인데 뭐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과오예요.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바로 쟁점을 찾으려 그래. 뭘 묻는지. 처음에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근데 그거는 좋지 않아요. 사실관계를 읽을 때는 완전히 법률 문외한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실관계는 외운다는 마음으로 사실관계를 읽으시는 게 좋아요. 더 좋은 거는 이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드라마화 시키면 더 좋아요. 드라마화 시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나올 사례인데 뭐 갑을병정이 주주고 뭐 갑이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다. 그런데 A 회사 근데 B 회사가 있는데 B 회사는 갑의 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 A 회사의 자회사다. 뭐 이렇게 하면 갑의 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 갑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본 나이 많은 탤런트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장 역할을 맡아갖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다른 뭐 그냥 젊은 여배우 탤런트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자회사의 뭐그 대표를 맡고 있구나. 그러면 둘이 정장을 딱 입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러면서 뭐 사실관계 나오면 아까 그런 게 나올 거야. 갑이 자기 개인 소유의 토지를 비회사로 하여금 비싸게 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회사가 갑 소유의 토지를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산 거지. 그러니까 갑이 딸한테 시킨 거죠. 딸아, 우리 토지 있지 않니? 그거 좀 비싸게 사라. 너네 자회사가. 그러면은 이제 드라마에서 밥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아빠가 딸한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그렇게 사실관계를 드라마해 갖고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요. 나는 법률 문외한이다. 쟁점을 찾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게 그러다 보면 우선 사실관계가 머리에 정확하게 남아요. 정확하게 남아.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해설을 하면서 이러이러했죠. 그리고 사실관계 얘기하면 어디? 이런 표정을 지어요. 입으로도 그 입 모양에 나와 어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내가 보고 여기 몇째 줄에 여기 있지 않냐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읽어봤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그 문구를 보면 이제 교과서에서 공부했을 때 우리가 익숙했던 문구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격 부인론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뭐 A 회사는 갑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고 갑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A 회사의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법인격 부인론을 쓰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법인격 부인론 요건 효과가 뭐였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실관계를 읽는다고. 그러면은 다른 중요한 사실관계를 놓치게 마련이에요. 법인격 부인론의 포인트를 딱 맞춰갖고 보면 다른 것들은 안 보여 잘. 그리고 사실관계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법인격 부인론에 맞춰갖고 사실관계를 왜곡해가면서 해석해서 읽게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약간 사실관계가 대략적으로 맞는데 약간 왜곡해서 기억이 되게 돼. 그러다 보면 엉뚱한 얘기를 쓰게 돼요. 근데 막상 이 문제를 읽어보면 법인격 부인론을 안 묻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어떤 상황까지 발생을 하냐면 법인격 부인론 여태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관계 읽었잖아요. 근데 안 물어. 근데 이건 쓰고 싶어. 그러면은 문제를 왜곡해 또 문제를. 이 문제는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한 걸로 봐서는 법인격 부인론을 묻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걸 막 써. 자기가. 근데 이게 학생들 답안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쓴 해설집에도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래갖고 제가 여기 해설지에다가 밑에 각주에다가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써놓은 게 한 서너 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학원 선생님까지도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관계 읽으면서 자꾸 쟁점을 생각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순수하게 법률적인 쟁점을 생각하지 말고 그 드라마 보듯이 드라마 보고 나면은 그 드라마의 줄거리가 머릿속에 쭉 남잖아요.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는 순수하게 사실관계로서만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는 거예요. 문제를 읽으면은 뭘 물어보는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에 초점을 딱 맞춰갖고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본다고 해서 이거를 다 다시 읽느냐? 그건 아니죠. 처음에 읽어갖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쟁점을 보면은 요 쟁점과 관련, 이 문제를 푸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어느 부분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머릿속에 띄워놓고 다시 한번 간략하게 빠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쟁점을 추출을 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그렇게 들죠. 옛날에 발야구 비유하고 그리고 또 스캔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발야구 하잖아요. 발야구 하면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흙바닥이잖아요. 흙바닥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 근데 발야구를 하면 요 끝에서 베이스 여기다가 가방 이렇게 놓고 물로 주전자에다 물을 담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쫙 뿌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물이 적셔지면서 이 흙바닥이 진한 갈색으로 선이 나오죠. 선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되게 잘 그렸어. 요 선을. 다른 애들은 이 선을 그으라 그러면 삐뚤삐뚤해서 이렇게 가다가 잘못 왔네? 삐뚤삐뚤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근데 저는 쫙 그었어 그냥. 일직선으로. 그 이유가 뭐였냐면 걔네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였냐면 얘네들은 바닥을 보고 뛰었고 저는 베이스를 보고 뛰었고 딱 그 차이였어요. 그거 하나 차이였어.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그걸 뛰니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만 보고 뛰면은 삐뚤삐뚤 간다고요. 어딜 가는지 목표성이 없이 간다고. 근데 사실 이걸 푸는 것도 그래요. 이거 푸는 것도 사실관계를 읽을 때 아직 뭘 물어보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건 순수하게 사실관계를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은 이제 목표점이 딱 나왔죠. 그 목표점을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관계에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실관계에서 쫙 스캔을 하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 들면 우리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그 밖에 무슨 병이 뭐 좀비가 되는 병 같은 게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이제 연구소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 이거를 그 좀비를 치료하는 약도 개발을 하면서 그 약이 개발하는 기간 동안 주인공들이 좀비를 막기 위해서 막 싸우고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주인공 중에 일행 중에 이제 한 조연급 정도가 좀비하고 싸우러 밖에 나가다가 좀비한테 감염이 돼서 본부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본부로 들어올 때 그런 영화에서 이런 게 있기도 해요. 뭐 우리 공항에서 뭐 총기 소지했는지 여부 보려고 이렇게 통과하면 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공상과학 영화에서 사람이 이제 출입구로 들어오면 로봇이 컴퓨터가 스캔을 여기서부터 찡 이렇게 하죠.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스캔을 찡 이렇게 하죠. 그거 스캔을 뭘 하는 거냐면 좀비 바이러스라는 하나의 목표점을 두고 그게 있는지 여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쫙 찾아보는 거죠. 그 스캔 기계는. 근데 여기 좀비 바이러스가 여기 감염됐다 그러면 여기서 빨간불이 삥삥 이렇게 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요 문제가 묻는 거, 요게 문제가 뭘 묻는지 이게 좀비 바이러스야. 그거를 목표점으로 딱 설정을 하고 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스캔을 쫙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머릿속에서 스캔을 쫙 해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요 사실관계 요 부분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다 밑줄을 이렇게 거놓고 거기에 관련해서 법 이론을 적용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여태까지 공부해 왔던 앞으로 공부할 것들을 갖고 이렇게 스캔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쟁점을 추출해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8일 동안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연습을 하는 게 이 책을 보니까 책이 좀 좋아졌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책을 낼 때는 그냥 회차별로 냈어요. 회차별로 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학생들이 진도별로 하고 싶다 공부를. 그래갖고 이제 헤르메스 출판사에서 이걸 진도별로 다 흐트러뜨려 갖고 편집을 새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문제가 진도별로 하다 보니까 한 회차의 문제, 한 회차의 문제가 여기에서는 한 4번 정도 나오죠. 설문이 4개 정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게 다 나왔었어요, 문제가. 사실관계를 다 써놨었어. 그러니까 막 지겹도록 그냥 반복해서 읽게 되죠. 근데 요번에는 해당 쟁점하고 관련된 부분만 따로 분리할 수 있으면 그걸 분리해서 이렇게 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죠. 자, 그런 면에서 책이 좀 공부하기가 편해진 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험장에서 사실관계 전체를 다 보고 그거를 머릿속에다 딱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를 읽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실관계에서 해당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갖고 거기에 법이론을 적용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뭐든지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불편함이 생겼어요. 하지만 뭐 여러 면에서 좋아졌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감수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자고요.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또 있긴 있죠. 우리 뭐 좀 이따 나중에 과정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또 있죠. 기출문제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갖고 매일 모의시험 보는 게, 그러니까 9월 달에 하는 진도별 모의고사 말고 다른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런 데서 보충을 해보면 되죠.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를 앞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 처음에 첫날 한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좀 총론적인 얘기가 많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사례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푸는 건지 그 팁을 조금 얘기할게요. 이거는 그냥 제 방식이에요. 이건 제 방식이니까 뭐 상법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모든 과목에서 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례 문제를 풀 때는. 그리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상법에서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우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사실의 문제를 보면 처음에 첫 단락은 회사의 구조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나와요. 회사의 그 현재 현황이 어떤지 이게 대략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이사 감사가 누군지 그 대표이사가 누군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 이거는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사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림 하나를 통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할 때 매번 그릴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 쓰는 그림이 있죠. 이쪽에서 제가 미니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는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 기본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그거를 축약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이제 회사예요. A 회사. 이렇게 자르죠. 그래서 여기에 이사하고 대표이사가 들어가요. 대표이사는 보통 갑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을, 병, 뭐 이런 애들이 이사다.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갑을, 병이 이사인데 그 중에서 갑이 대표이사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근데 감사는 여기다 따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갑을, 병, 정. 감사는 정이다. 제가 이제 이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정도 이 안에 넣죠. 그냥 이 안에다 이렇게 넣고 요걸 잘라 갖고 여기다가 정 이렇게 해서 감사를 요 안에 넣죠. 근데 이거는 큰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했던 거는 요 밑에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이사 감사가 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런 거를 표시하는 것보다 이사 감사를 더 한눈에 구별돼서 들어오게 표시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띄워갖고
이사하고 분리해서 띄워가서 감사를 여기다 써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사 감사가 누군지가 한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주주가 누군지, 그리고 주식 보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주, 뭐 갑을 병인 주주인 경우도 있죠. 근데 X, Y가 주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써놓고 주식 보유 비율도 많이 나와요. 갑 40%, X 30%, Y 30%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을 병 써놓고 옆에다가 지분 보유 비율을 써놓으시면 좋죠. 그 다음에 뭐 간혹 가다가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다라는 게 자주 나와요. 자본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사, 감사, 대표이사고요. 요거는 그냥 대차 대조표로 다 써요. 큰 그림에서는 여기 이제 주주총회가 있고 그 밑에 대차 대조표인데 요 작은 그림에서는 요걸 그냥 대차 대조표로 그냥 다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근데 여기 순자산,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근데 여기 이제 순자산인데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정보로 제공해주는 문제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자본금이 얼마인 회사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순자산 부분 여기다가 그냥 자본금, 요거를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본금이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 뭐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주세요. 부채가 얼마다라는 걸 제공해주는 문제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산이 얼마다라는 거는 간혹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 이 회사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규모가 얼마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언제가 그러냐면 회사 대표이사가 자금을 차입했는데 그 자금 차입에 이사의 결의가 필요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 이사의 결의 없이 5억을 차용하였다. 뭐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런데 우리 393조에 보면 대규모 재산의 차입의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를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의 결의 없이 한 게 이게 위법하냐? 그러면은 그 재산 차입 행위가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해야 되잖아. 근데 대규모 재산인지 소규모 재산인지 여부는 회사의 규모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라고 총 자산은 얼마이고 그 중에 부채는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총 자산은 얼마고 자본금은 얼마인 회사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해당 금전 차입 행위가 대규모 재산의 차입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것도 총자산도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그냥 이렇게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하는 회사인지 가르쳐주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회사가 자동차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그거는 대부분 정보에서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냥 대략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안 써도 돼. 이건 뭐 기계 제조 뭐 이런 대략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 뭐 하는 회사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정관상 목적은 무엇이다 라고 나오면 그거는 그 뭐 하는 회사인지가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정관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은 요 정관 큰 그림 정관 여기다 제가 그리거든요. 여기다가 정관상 목적 그래갖고 뭐라고 써놓으세요. 자동차 제조 판매업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관의 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만 주식을 양도했던 규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것도 정관 규제 사항은 정관 네모를 쳐놓고 거기다 간략하게 메모를 해주세요. 그런 거 중요한 정보니까. 이 정도 해놓으시면 회사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사례 문제를 푸시면서 계속 활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실관계 쭉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사실관계 넣어 놓으시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실관계에서 날짜 나오는 것들 있죠. 날짜. 그런 것들은 날짜가 좀 중요한 정보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중요한 정보인 경우가 있어. 선후관계 또는 그 날로부터 뭐 몇 개월 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인.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몇 월 며칠 설립된 회사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설립의 날짜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고. 나중에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가 하냐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냐 여부다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요한 정보일 수가 있으니까 날짜가 나오는 거는 여기다가 간략하게 좀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7월 1일 설립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2017년 18년 5월 4일 갑이 을에게 주식 양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만약에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라면 이 주식 양도가 회사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한 건지 6개월 내에 한 건지 이게 이제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만큼 활용도는 크지 않아요. 날짜가 나왔는데 날짜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때도 꽤 있어. 그런데 요걸 안 써놓으면 날짜가 중요한 정보인 거를 간과하고 그냥 쟁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써주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처럼 이런 거라고. 뭐 날짜 나오는 거 그냥 하다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뭐 실무까지 지금 걱정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 풀 때 중요하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계속 요거 수업하면서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요. 아마 보기만 해도 익숙해지긴 하실 거예요. 자, 요 정도 보시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자, 사실관계 읽고 머릿속에다 사실관계를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맨 첫 단락에서 요 그림 그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읽으면서 간략하게 메모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사실관계 그 문제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쟁점을 생각을 해내겠죠. 쟁점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목차를 잡을 거예요. 1목차 문제 제기, 뭐 2번 뭐 자기 거래 뭐 어쩌고 3 해갖고 4번 정도 해서 사안 해결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써내려가죠. 공부했던 거 기억하면서 막 써내려가요. 근데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을 할 때, 이때는 반드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첫 번째 문제는 이는 갑회사에 물품 대행 9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를 다 읽어보시라고. 요거는 이제 그냥 작은 팁에 불과한 건데, 요걸 열심히 쓰다 보면 사안 해결에다가 문제에서 묻는 거를 답하는 거긴 한데 정확한 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일차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효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유효한가 그럼 주주총회 하자가 있는 건지 묻는 거구나. 그럼 주주총회 하자가 뭐가 있지? 막 찾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집 통지를 안 해줬구나. 얘는 의결권이 없는데 얘가 의결권이 없는데 왔네. 그럼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자, 그러면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결의 취소 해소를 제기한 거나 무효 확인 해소를 제기해야지. 근데 이게 취소 사유야, 무효 사유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근거에서 하면 이거는 취소 사유네. 이렇게 판단이 나요. 그러면은 그 막 하다가 다 썼죠. 이렇게 쓰다가 사안에다가 몇 년 몇일자 주주총회는 어떠한 하자가 있다. 누구한테 소집 통지를 안 해줬고 의결권 없는 누가 와서 의결권 행사한 하자가 있다. 이 하자는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사안 해결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써놔요. 이게 학생들 답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학원 선생님 책에도 이렇게 써놔요. 근데 문제에선 뭘 물어봤어요? 결의는 유효한가 물어봤다고. 유효한가 물어봤는데 어떤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대략 맞죠. 대략 맞는 답이지. 그런데 정확한 답은 아니죠. 유효한가 물어봤으면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답을 해야 정확한 답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목차가 약간 바뀌기도 해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끝났다가 효력을 물어봤으니까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답변을 해야 되겠구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기본적으로는 유효하죠. 결의는 유효해요. 근데 이건 하자가 있긴 있잖아요. 이거를 효력을 상실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의 취소 해소를 제기를 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취소 판결을 받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근데 그 얘기는 안 쓰고 있었어. 내가. 하자가 뭔지 하자가 취소해야지 부존재 사유까지만 썼지 결의 취소 해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 결의 취소는 형성해소고 형성해소의 성질은 이걸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하지만 판결을 받으면 소급표에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요 얘기를 내가 목차에 안 잡고 썼던 거야. 그러면 그때서야 다시 써야 돼요. 그걸 다시 넣고 사안의 해결에다가는 이릉 유효하다 이렇게 써야 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면 결의는 이릉 유효하잖아 아직. 사실관계에 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릉 유효하다. 하지만 이거 결의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취소 판결을 제기하면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이게 정확한 답이죠. 그래서 문제를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요거부터 볼게요. 이거를 문제를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필요한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또 두 번째 단락부터 보시죠. 갑회사 대표이사 A는 이건 나오죠. 우선 갑회사라 그랬어요. 이 그림을 기본적으로 그냥 그려주죠. 이건 그렇게 이 그림이 꼭 필요하진 않은데 그려보죠. 대표이사 A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의 논의를 거친 후 아래 의사록을 안건을 적법하게 결의하고 A와 B를 공동대표이사, D를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다. 근데 A와 B가 공동대표이사가 됐나 보네요. 이사회 의사록 보면은 갑 주식회사는 2016년 1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4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래의 안건을 결의했다. A와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 D를 갑 주식회사 동수원 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임명한다. 단 5천만 원 이상의 구매 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해서 전원이 찬성을 했대요. 자,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그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에요. D는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갑회사의 영업소장 명의로 거래처 사장인 2로부터 동수원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필요한 쇠석 등 건축 자재를 9천만 원에 구매하였다. 자, 회사 본사 사옥을 생각을 하세요. 본사 사옥이라면 서울에 뭐 삼성전자 사옥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본사 사옥 큰 거를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사들 거룩하신 이사님들이 모여갖고 지금 이사에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해서 A, B를 공동대표이사 선임한다. 이거는 뭐 지네들 문제고 D를 갑 주식회사 동수원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 동수원사무소라는 거는 하나의 지점이죠. 지점의 영업소장으로 D를 임명을 했다. 그럼 D도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인가 보네요. 그리고 이사들하고 뭐 친분도 있고 이사들한테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D 정도 됐으면은 우리 드라마상으로 나오면 A, B는 좀 원로급 배우들을 생각을 하시고 D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중진 배우, 뭐 저희 나이 때 뭐 장동건이나 정우성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서 원로 뭐 박형근 선생님인가 뭐 회장님이 박형근 맞아요? 박근영 박근영 선생님께서 회장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공동대표이사를 하면서 장동건한테 동건아 네가 동수원 사무소를 좀 책임져다오. 그리고 이제 동수원 사무소로 장동건을 보낸 거예요. 장동건이 기차를 타고 동수원 사무소로 가서 내가 드디어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영업소 하나를 책임지는 지점장이 됐구나. 뿌듯하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딱 이제 동수원 사무소 간 거죠. 딱 갔더니 이제 거기서 사원들이 새로운 지점장이 오셨다고 딱 인사도 하고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런데 박근영 선생님께서 장동건을 100% 신뢰하지는 못하셨나 봐. 영업소장으로 장동건을 보내면서 5천만 원 이상의 구매 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고 권한을 제한해 놨어요. 동건아, 네가 좀 실력을 더 쌓아야 된다. 5천만 원 이상 거래할 때는 우리 본사에 와서 이사회 결의 받고 해라. 네 맘대로 못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제한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야. 그런데 장동건이 의욕이 넘쳤죠. D는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갑회사의 영업소장 명의로 거래처 사장인 2로부터 동수원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필요한 쇠석 등 건축자재를 9천만 원에 구매했다. 박근영 선생님께서 분명히 5천만 원 넘을 때는 이사회 승인 받으라 그랬는데 안 받고 9천만 원 거래를 마음대로 한 거예요. 동건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죠? 어떻게 되느냐? 그걸 따져보자고요. 자, 이거는 문제가 너무 단순해서 사실관계를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문제풀이는 너무 허탈해요.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어요? 동수원사무소 영업소장 지배인이다라는 걸 알아야죠. 지배인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거는 평소에 공부해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영업소 하나를 책임지는 사람이면은 지배인이죠. 지배인의 권한은 어떻게 돼요? 영업소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천만 원 이상의 구매 행위를 할 때는 이사의 결의를 받아라서 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배권에 대한 제한인 거죠. 원래는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다 지배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를 모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회사에서 5천만 원 이상 구매 행위를 할 때 이사의 결의를 받아라. 이거는 지배권의 제한이라고. 근데 우리 사실관계를 보면 어때요? 9천만 원짜리 구매를 하는데 이사의 결의를 받지 않고 했어요. 지배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이사의 결의 받지 않고 이사의 결의를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제한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권 행사를 지배권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이게 지배권의 제한 이게 효력을 묻는 거예요. 지배인이다라는 거 써주시고 지배인의 권한 범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배권의 제한에 관해서 써주면 되죠. 지배권은 제한할 수 있느냐?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죠. 지배권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배권은 포괄성과 정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법정돼 있어. 지배권의 범위는. 근데 요만큼을 제한을 할 수는 있어요. 상인이. 근데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제한된 범위 내의 행위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에 해당하고 무효예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이게 지배권 제한 범위 내의 행위라서 무효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죠.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자, 근데 이때 이 선이라는 거는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느냐? 회사 측에서 상인 측에서 부담하죠. 지배권을 제한한 상인 측에서 부담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선의로 봐주고 여기 갑 회사 측, 그러니까 상인 측에서 상대방의 악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거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면 D의 행위는 지배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다. 지배권이 제한된 범위 내의 행위다. 이사의 결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갑 회사는 D의 지배권 제한을 갖고 E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D가 한 행위의 효력은 갑 회사에 귀속이 된다. 자, 갑 회사에 귀속이 된다. 이렇게 끝내면 될까요? 지금 저도 그렇잖아. 저도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래 지배권 범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갑 회사에게 효력이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러잖아. 저 또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라고요. 이는 갑 회사에게 물품 대행 9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이 행위의 효력이 갑 회사에 귀속된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라고. 귀속되므로 이는 갑 회사에게 물품 대행 9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내시란 말이에요. 묻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사안의 해결에 쓸 때는 제가 이제 뭐 다 신경을 쓰고 썼으니까 그렇게 썼죠. 그다음에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자, A 주식회사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을 영업을 하는 대한택시 주식회사. 이거 나오네요. 제가 그저께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이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냥 왔어, 그냥. 그냥 선생님 한번 소주 한잔 사주세요. 찾아갈게요. 그렇게 Q&A에 올라왔더라고요. Q&A에다 그걸 올렸어.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랬겠죠. 찾아가도 되냐고. 아니, 얼마든지 오라고. 그래서 핸드폰 번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로 가르쳐줬죠. 연락 줘서 고맙다고. 핸드폰 번호 이거니까 찾아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왔어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와서 사무실로 와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남자 둘이서 12시까지 하는데 수업 들으면서 이게 제일 재밌었대. 이거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자, A 주식회사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A 주식회사가 있고 밑에 자회사가 몇 개가 있어. 근데 이 자회사가 지금 사업을 잘 못해갖고 망조가 들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망조가 들은 상태에서 그래서 A 회사가 지주회사로서 그러니까 주주로서 나서갖고 이 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사안이에요. 자, 보자고요. A 주식회사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을 영업을 하는 대한택시 주식회사 B회사 얘는 택시 회사죠. 그 다음에 아파트 건축을 영업으로 하는 한국건설 주식회사 C회사 이거는 건축이네요.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서비스 제공을 영업을 하는 대한금융주식회사
이 회사. 뭐 D는 안 나오지 왜? 커피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대한 커피 주식회사. D는 커피. 그다음에 금융 관련 서비스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대한 금융 주식회사. 이 회사. 금융. 이걸 자회사로 두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C 회사가 영업을 폐지했대. C 회사는 영업을 폐지했대요. 영업을 폐지했대. 그다음에 대출 시장에서 경쟁 과열로 적자에 허덕이게 된 이 회사는 이사들이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 운영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얘는 이제 경쟁 과열. 이사들이 좀 문제가 있네요. 특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중에 일부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결과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Y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기까지 하였다. 여기 이제 이사들이 이제 횡령을 했어요. 출근 안 하고 무단 결근을 하고 그다음에 횡령까지도 하고 막 그랬네요. 이와 같은 위기에 직면한 자회사들의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A회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우선 B회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를 갑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B회사는 면허를 갑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했대요. 면허를 갑회사한테. C회사는 B회사는 그 다음에 C회사는 폐지된 영업의 모든 재산을 을회사에 양도하기로 했다. C회사는 폐지된 영업, 이 영업 양도 을회사한테. C회사는 뭐야? C회사는. 그 다음에 또한 D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영업으로 인한 금전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회사의 영업 전체를 출자하여 병회사를 설립하였다. D회사는 병회사를 설립했대요. 얘는 X한테 채무가 있었나 보죠. 근데 이 채무 면탈 목적으로 영업 전체를 현물 출자해서 병회사를 설립했대요. 영업 현물 출자.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이사의 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인건비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횡령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이사들의 회계원의 책임을 면제했대요. 얘네들 책임을 면제했고 그 다음에 이사 수를 줄였대요. 여기 이제 사실관계 전체죠. 요거는 뭐 아까 그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 사안이 뭐 제일 재밌는 사안이에요. 이걸 보면 이런 회사는 대부분 깡패들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깡패들이 운영을 하는 거야. 깡패들이 대부분 뭐 나이트클럽 같은 거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요. 조직폭력배들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처음 사업을 확장하는 게 뭘 것 같아? 이 중에서 대부회사. 대부회사를 차려요. 사람들이 그 대부회사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장사 중에 제일 좋은 장사는 동장사다. 그러면서 대부업을 해요. 이 대부업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하지만 이제 깡패들이 하는 게 일반인들은 돈 빌려줬다가 돈 떼일 염려가 커요. 담보 확실하지 않으면은 돈 못 받죠. 그리고 돈 달라고 해서 독촉하고 그러면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재받아요. 그래서 안 돼. 근데 깡패들은 그런 거 안 무섭잖아. 뭐 땅에 묻어놓고 머리만 내놓고 땅에 묻어놓고 하기도 하고 요즘엔 그렇게 못 한다 그래요. 이제 이걸 해요. 대부업. 그 다음에 뭐 할까 이 중에서? 그 다음엔 건축업을 해요. 건축업 비자금 조성이 좋잖아. 이거는 세금 탈루하기도 좋고 비자금 조성도 좋고 건축업 이게. 왜냐하면 그 인부들 그 노가다 아저씨들 돈 다 현금으로 주잖아요. 얼마를 줬는지 뭐 자료가 뭐가 남아. 그리고 또 그렇대요. 한강에서 모래를 퍼오는데 모래를 몇 삽을 펴왔는지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비자금 조성하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 회계사 친구가 한 얘기예요. 그 재벌 그룹들이 건축사 하나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니? 비자금 조성하고 세금 탈루하기가 이걸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쉽대요. 요거 깡패들은 그다음에 요거 하죠.
그 다음에 하면 뭐 할까? 뭐 그건 정해진 건 없지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할 확률이 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직 복력부의 그 두목국 되는 사람은 자, 큰 회사 하나 지주회사 만들어 갖고 A 회사 지주회사에서 회장님 탁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그 중에서도 뭐야 좀 엘리트들 조폭 중에서도 좀 엘리트들은 뭐 택시나 커피 사업에 이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데리고 다녔는데 좀 주먹만 쓸 줄 알았지 머리 나쁜 애들, 질 나쁜 애들, 초창기부터 따라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끝까지 여기 남아 있는 거죠. 끝까지 여기 남아갖고 너 땅에 묻어갖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계속하게 만들죠. 이 사안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요. 얘네들 출근도 제대로 안 하잖아.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회사 돈 횡령해 먹고 막 그러잖아요. 사안에서 이게 다 드러나죠. 그런 애들 횡령하니까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 이거 면제는 해주는데, 책임은 면제해 주는데 이사수를 반으로 줄였다 그랬죠. 뭐 얘네들 자른 거죠 뭐. 옛날에 그 영화 친구에서 보면 비슷한 장면 나오잖아요. 영화 친구 보셨죠? 영화 친구에서 유호성이 그 일정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형님을 찾아가요. 중간 보스급이죠. 가갖고 찾아가는데 유호성이 좀 무례하게 구른 거야. 서열로 따지면 그 사람이 좀 더 유인데 유호성이 이제 좀 무례하게 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님이 뭐 욕을 막 하면서 이 새끼 어디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호성이 칼을 꺼내면서 책상에다 팍 꽂으면서 니를 담가도 좋다는 지시를 받고 왔다. 딱 그러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돈을 횡령해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 조용히 떠나면 용서해 줄게. 근데 너 계속 여기 앉아갖고 더 해 먹으려고 그러면은 너 배에다가 이 칼 담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유 동생 좀 봐주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비슷한 거야. 얘가 이제 횡령을 해 먹은 거죠. 그러니까 걔 유호성 거기에서도 걔가 돈을 해 먹었어. 그래서 칼 꽂은 거예요. 횡령을 하니까 이사수를 반으로 줄였다. 걔 보낸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내보낸 거죠. 비슷해. 이런 사안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은 요 D와 관련된 것만 보면 돼요. D와 관련된 것만 다시 보면 지금 D는 커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X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대요. D는 X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영업으로 인한 금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X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병 회사를 설립하면서 D 회사가 갖고 있던 영업 전체를 출자를 했대요. 이 정보를 갖고 문제를 보시자고요. D 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설립된 병 회사가 상호를 대한커피 음료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여전히 커피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X가 D 회사와 병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가능한 구제 수단을 모두 제시하고 논하라. 저는 이런 문제를 좋아해요. 모두 제시하고 놀아라. 자, 지금 X가 D하고 병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X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느냐? 모두 제시해봐라. 방법은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뭐 D 회사한테 받는 방법과 병 회사한테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이거는 변호사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돈을 받으려면 두 단계로 고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권리가 있다라는 걸 확인 받아야지. 판사님한테 권리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확인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죠.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죠. 이 두 가지 단계에서 권리 확인,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이 단계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문제는. 자, X가 D 회사한테 돈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권리 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매우 쉽겠죠. 지금 문제 자체에서 D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영업상의 금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D 회사는 X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 권리 확인 받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문제는 D 회사한테 돈을 받으려면 문제는 지금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에요. 이게 문제야. 왜냐하면 D는 원래 커피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영업 자산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영업 자산 전체를 병 회사에 현물 출자를 해서 함으로써 더 이상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요. 영업 재산이. 그래서 책임 재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책임 재산이 부족할 때, 책임 재산이 부족한다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 그러면 이제 뭘 해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 X의 소송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사가 돼서 X의 소송 대리인이다. X가 찾아와갖고 돈 받아달, 저 변호사님 돈 좀 받아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로서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자, 우선 책임재산, 강제집행한 재산이 문제가 되면 우선 재산을 찾아야지. 이 영업용 재산 이외의 재산이 이제 찾아본다. 이거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커피 제조 판매업과 관련된 영업 재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죠. 뭐가 있겠어요? 영업 재산은 다 지금 병회사로 넘어갔죠. 근데 현물 출자로 하면은 현물 출자자는 출자 받은 회사로부터 뭐 받아요? 주식 받잖아. 출자를 했으면 주주가 되니까 주식 받잖아요. 그러니까 D는 병회사에 대한 주주고 주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식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걸 강제 집행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강제 집행은 병회사의 현물 출자로 넘어간 이 영업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게 사실 더 좋아. 영업 재산이라는 건 부동산, 동산, 뭐 채권, 뭐 이렇게 기계, 뭐 이렇게 막 잘 팔리는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싶지. 근데 넘어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어요. 채권자 입장에서 빼돌린 재산 되돌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되돌리는 방법 있지 않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근데 요거는 얼핏 봐도 상법상의 쟁점은 아닌 것 같죠. 요거만 쓰면 아마 좋은 점수는 못 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회사를 상대해서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X의 소송 대리인 입장에서는 병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영업재산이 지금 얘한테 다 가 있잖아. 얘는 지금 그 잘 차려진 밥상 아니에요. 내가 이걸 먹을 권리만 있으면은 되는 거야. 잘 차려져 밥상은 잘 차려져 있어요. 영업재산이 다 있으니까. 책임재산 강제 집행의 문제에서는 이건 여기는 문제가 없어. 근데 X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X는 D 회사하고 거래를 했지 병 회사하고 거래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D 회사는 비록 병 회사의 현물 출자를 한 병 회사의 주주지만 D 회사와 병 회사는 법인격이 달라. 그래서 D 회사하고 거래를 했고 D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X 입장에서는 병 회사에게 채권을 확인받는 절차가 중요해요. 이 절차가 중요하다고. 어떤 법리를 통해서 D와의 거래에서 얻은 채권을 갖고 병 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한 걸 활용할 수밖에 없어. 첫 번째로 생각할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얘가 얘한테 현물 출자라고 했지만 뭔가가 넘어갔어. 영업이 넘어갔어. 영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얘는 원래 상호가 대한커피 주식회사였어요. 근데 병회사는 대한커피 음료 주식회사야. 상호가 같아. 자, 요걸 보면 영업이 넘어갔는데 상호를 속용하고 있다. 상호를 속용한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물어서 양수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걸 생각해 봐야죠.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요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얘가 지금 애로사항은 이거 아니에요. D한테 권리를 갖고 있는데 D하고 병하고 법인격이 다르니까 얘한테 청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격을 뭐 없애버리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와 관련된 이론이 뭐가 있어요? 법인격 부인론이 있죠. 법인격 부인론. 자, 법인격 부인론은 뭐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X 회사가 있고 X 회사와 거래한 거래자 뭐 M이 있어요. 그리고 X 회사의 주주는 뭐 Y예요.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건 뭐예요?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 뒤에 있는 지배주주에 대해서 회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법인격 부인론이죠. 근데 지금 구조는 어때요? 얘가 회사고 얘는 주주고 X는 주주에 대한 채권자예요. 주주에 대한 채권자라고 얘가 얘라고 이렇게 되는 구조라고. 주주에 대한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죠.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 가능한가 요거를 검토를 해줘야 되죠. 자, 이제 쟁점은 다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목차 잡아서 쓰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뭐부터 써야 되겠어요? 우리 검토는 저거부터 했지만 이거부터 써야 되겠죠. 상법 문제니까 상법상 증성을 먼저 써야 되겠죠. 자, 이거부터 써보자고요. 자,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 성립할까? 요거를 써보자요.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요 요건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영업 양도가 있어야 되죠. 영업 양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소경해야 돼요. 상호 소경. 그리고 세 번째,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어야 돼요. 인수하지 않았어야 돼요. 채무 인수가 없었어야 돼요. 그리고 해당 채무가 영업상의 채무여야 돼요. 영업상 채무. 그리고 채권자는 선이어야 돼요. 요 요건이 충족이 돼야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우선 영업 양도가 있었느냐 이것부터 검토를 해봐야죠. 지금 D 회사가 병 회사한테 영업을 양도한 거냐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근데 본이 어때요? 영업 양도는 아니지. 영업을 현물로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한 거였죠. 영업 양도라는 것은 개인법적인 거래 행위고 출자라는 것은 단체법 현물 출자라는 건 단체법적인 출자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질이 다른 행위야. 영업 양도는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 양도 아니면은 이거 뭐 적용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지. 영업을 현물로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되죠. 현물 출자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걸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이거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죠. 남성사 판례. 남성사 판례를 한번 소개를 하죠. 자, 남성사라는 상호로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갑이 있었어요. 근데 얘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받아갖고 사망했어요. 사망했어. 유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족들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구했죠. 근데 갑이 이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회사 이름은 남성 정밀 공업 주식회사. 이 회사는 이제 볼트 너트 제조 판매업 하는 회사였어요. 판매업을 하는 그런 장사였어요. 근데 이 영업을 전부 현물 출자해 갖고 이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얘가 이제 남성 정밀 공업 주식회사에 대해서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례였죠. 근데 여기에서 현물 출자를 한 경우에도 이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현물 출자, 영업 양도뿐만 아니라 현물 출자를 해도 된다. 판례는 그 근거로 뭐라 그랬냐면 우선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다. 영업 양도에서 영업과 영업을 현물 출자할 때의 영업이 그 상법 총칙상의 그 영업 개념 있잖아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로서 동일하다. 그리고 영업 양도나 현물 출자나 법률 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면에서는 공통된다. 또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게 영업 양도인지 아니면 현물 출자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요 42조의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 지금 D 회사가 병 회사한테 현물 출자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42조 책임을 인정할 여진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상호를 소경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상호를 소경한다라는 거는 양수인이 쓰는 상호가 양도인의 상호와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동일하다는 건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주요 부분에서만 동일하면 돼요. 자, 대한커피 주식회사와 대한커피 음료 주식회사 이거 동일하냐?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주요 부분에서는 동일해 보이죠. 자, 요걸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판례는 남성사와 남성 정밀 공업 주식회사 이건 상호의 동일성을 인정을 했어요. 이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대한커피 주식회사와 대한커피 음료 주식회사 사이에도 동일성은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를 소경한다. 요것도 인정이 된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어야 돼.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때만 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채무를 인수를 했으면 42조 적용 안 되나요? 42조 적용 안 돼갖고 책임 안 져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 채무를 인수했으면 채무 인수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이 42조 책임 이거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경우를 법이 규정한 거라고요.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채무 인수를 했다는 얘기가 특별히 없으니까 채무 인수 안 한 걸로 우리가 다뤄줘야 돼요. 채무 인수 한 걸로 다뤄줘 갖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계약에 의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그러면 이상한 문제가 돼버리잖아. 그냥 채무 인수를 안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거는 양도인이 영업과 관련해서 부담하게 된 책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영업과 관련은 그럼 책임 안 져요. 자, 근데 영업사회 채무 요거는 이제 우리 사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남성사 판례에서 요 을이 업무와 관련된 업무 집행을 하다가 사망을 해서 발생한 불법 행위 책임 이것도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기에는 뭐 이거는 중요하게 따라주지 않아도 되죠. 업무상 채권이라고 그냥 나와 있죠. D회사는 X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영업으로 인한 금전 채무 이렇게 했으니까 영업으로 인한 채무라 그랬으니까 영업상 채무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채권자는 선이어야 돼요.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영업 양도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나 또는 영업 양도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채무 인수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상법에서 선의는 기본적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악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악의를 주장할 책임을 부담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예의가 없으면 그냥 선의로 취급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선의 인정이 된다. 그래서 요건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병회사한테 X는 D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요거 요건 충족이 되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 책임을 지죠. 부진정 연대 책임을 져요. 요 요건 충족하면은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양도인이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에요. 양도인은 계속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야. 양수인이 책임을 추가적으로 지는 거죠. 근데 둘은 연대 책임을 진다. 2년이 지나면 양도인의 책임을 소멸하게 되죠. 양수인은 계속 책임을 져요. 자,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지금 이거 아까 본 것처럼 D 회사가 주주고 병 회사가 회사예요. 얘가 주주예요. 지금 X는 주주에 대한 채권을 이 주주 D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병 회사에게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죠. 자, 근데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라는 거는 이걸 인정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어요. 법인격 부인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부정설이 있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긍정설이 있어요. 근데 부정설의 논거는 뭐냐면 법인격 부인론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인격이라는 거는 우리 민법을 관통한 아주 큰 원칙이잖아. 근데 이 법인격을 막 부인하고 이래버리는 건 그다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기존의 법상의 제도를 통해서 권리 구제가 충분히 가능한 거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막 이런 거는 해서는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니 하여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우선 아까 본 것처럼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문제되는 사안,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업재산을 전부 현물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얘가 현물 출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받지 않냐.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면 충분한 거 아니냐. 뭐하러 법인격 부인해갖고 이 영업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기에서 아까 본 것처럼 현물 출자한 거를 채권자 취소권에서 다시 돌려서 얘한테 강제 집행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얘한테 채무를 부담을 시키냐. 이렇게 하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 이걸로 가능하다. 긍정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선 주식 강제 집행하는 거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장회사 주식은 강제 집행하기 매우 쉬워요. 그런데 비상장회사 주식은 안 팔려. 강제 집행을 한다는 건 팔아갖고 환가해서 그 돈으로 받아간다는 건데 팔리질 않아요. 비상장회사 주식 같은 거는 우선 가치가 얼마인지 산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있으면
나머지 주주들은 갖고 있는 주식은 사실상 휴지 쪼가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이 주식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회사에서 이익 배당 받는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식을 팔아갖고 환가해서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방법,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잘 안 팔려. 사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익 배당, 지배주주가 있으면 이익 배당 결의 대부분 안 해요. 매년 이익 배당 안 해준다고. 그냥 회사에 다 계속 유보해. 이익 배당 안 돼. 그리고 갖고 있을 때 회사의 경영이라도 참가할 수 있느냐? 경영 참가도 못 해요.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회 선임 결의 할 때 그 사람 마음대로 이사가 다 선임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집중투표제를 하면 다르겠지만 집중투표제는 우리나라 주식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모든 회사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채택 안 하겠다는 규정이 들어있대. 집중투표제 없으면 단순투표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다 앉힌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 뭐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행사하고 이렇게 찐따 붙는 방법은 있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회사 경영에도 관여 못해. 이익 배당도 안 해줘. 그거 들고 있어봐야 뭐 필요 있어요. 아무 휴지 쪼가리지. 그러니 팔려고 그래도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휴지 쪼가리 누가 사? 그러니까 이거 안 팔린다는 거야.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개인적인 거래 관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단체법적인 출자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취소시킬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인격 부인론은 긍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을 하자.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 긍정하고 요 두 개 써줘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법인격 더 깊이 들어가면 법인격 부인론의 인정 근거, 법인격 부인론이든 역적용이든 인정 근거는 신의칙이거든요. 근데 신의칙을 인정 근거로 하는 견해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이든 역적용이든 그 적용에 있어서 보충성을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기존 법제도를 갖고 해결할 수 없을 때만 법인격 부인론이나 역적용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입장이라고. 근데 그런 입장이라면은 요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 요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쓰지 말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이렇게 쓰는 게 우린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방금 같은 사고방식은 판사의 마인드예요. 근데 우리는 판사의 마인드로 답안지를 쓰면 안 돼요. 변호사의 마인드로 써야 돼. 그러니까 우선 가능해 보이는 건 다 질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질르고 이것도 질르고 다 써주는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쓰면 거기에 대한 배점 못 받아요. 둘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안에서도 보시면은 요거 주로 쓰고 요거는 간략하게 썼을 거예요. 요거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기에서 본 것처럼 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실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은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죠. 자, 결론 내기 전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봐야 되겠죠. X가 D회사와 병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가능한 구제 수단을 모두 제시하고 논하라 라고 했으니까 방금 얘기한 걸 그냥 정리해서 쓰면 되겠네요. 상호를 소공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통해서 병에게 권리 구제를 받으면 된다. D에 대해서는 권리 확인은 받긴 쉽지만 강제 집행이 어려운데 강제 집행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좀 어려워 보인다. 그 정도로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 볼게요.